자, 여기는 소셜 라이브 방송 찾기 강치수입니다. 자, 지금 성실대학교 경영학 박사님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법으로서 이 핵심적인 전략들을 수립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가운데 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었지만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재무 분석도 같이 해줘야만 해요. 해줘야만 하는데 그 관계까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 아까 뭐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고 타겟팅이 어떻고 포지셔닝이 어떻고에 대한 얘기는 일단 했었고 뭐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뭐 진행을 한다라든가 뭐 어떤 게 더 뭐 행동을 예측하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슈는 아까 뭐 타겟팅까지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포지셔닝에 조금 이슈들이 이제 항상 발생을 하게 돼요. 포지셔닝에 대한 거는 아까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뭐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심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제 이거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포지셔닝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나만의 위치가 아니에요. 나만의 위치가 아니라, 경쟁사 대비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항상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경쟁이 어떤 관계,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 마땅한 한글이 없어서 일단은 영어로밖에 못 쓰는데, 하나는 리모트 컴피티션이 있어요. 멀리 있는 거야. 경쟁이 임박한 게 아니라 조금 멀리. 언젠가는 나하고 경쟁을 하겠지만 당장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미디에이션이에요. 이게 뭐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경쟁자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뭐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포지셔닝을 해보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셔닝을 할 때 통상적으로 포지셔닝을 하면 뭘 하냐면 지각도라고 하는 걸 그려요. 퍼셉션 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맵 자체도 리모트 컴피티션과 이미디어 컴피티션을 구분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브렉퍼스트 마켓이에요. 아침 식사 시장인데, 우리 아침 식사로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시리얼도 있고, 또요. 밥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선식 같은 것도 있고, 죽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중에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 중에 뭘 하나.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시리얼을 하는, 오프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먼저 리모트 컴피티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리얼 회사 입장에서는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미디어 컴피티터가 돼. 아까 말했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경쟁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장 당면한 시장에 대한 것들인 거고,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장을 좀 넓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시리얼이 아니더라도 다른 아침 식사 그 용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나랑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브레이크퍼스트 마켓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얼마나 빠르냐, 빨리 먹을 수 있느냐, 음식을 준비하는데 느리게 시간이 걸리느냐, 금방 먹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차갑냐, 따뜻하냐, 이걸 가지고 일단 해보면,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시리얼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쪽 어디 들어가겠죠? 아니, 이쪽이구나. 빠르고 좀 차가운, 이게 이제 시리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햄버거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갈까요? 베스트. 빠르고 따뜻한 거겠죠. 그런 거 버거 같은 거 이런 데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죽. 느리고
따뜻하고, 그죠? 또 뭐 먹을 거, 아침에 먹을 만한 뭐가 있죠? 선식 이런 거. 선식 같은 경우는 빠르고 뭘 타먹느냐에 따라서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차갑게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식은 뭐 대략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선식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 패턴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얘네는 분명히 시장이 다르지만은 나중에 이게 붙어서 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적어도 죽하고 시리얼은 당장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근접해서 경쟁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더 적은 거예요. 결국은 붙기는 붙겠지만. 자, 근데 나는 지금 살펴보고 싶었던 게 시리얼이야.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똑같이 뭘 그려보냐면 똑같은 포지셔닝을 해보는 거예요. 축을 가지고. 근데 이 축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따져보게 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빨리 나오느냐, 천천히 나오느냐,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런 것들은 자, 소비자들이 아침 식사를 평가할 때 따져보게 되는 속성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게 가능할게요. 시리얼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몰라요. 뭐가 있겠어요? 시리얼 같은 거라면 뭘 따져볼까?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뭘 따져보겠어요? 영양? 영양? 뭐? 영양이 높고 영양이 낮고 또요. 가격이 싸고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상을 해보자고요. 가상을 해보면 이게 나오겠죠. 뭐 A라고 하는 1번이라고 하는 브랜드, 2라고 하는 브랜드, 뭐 3, 4, 5, 뭐 6, 뭐 이런 식의 점이 짝짝짝짝 찍힐 거라고. 역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니네 이 축을 놓고 봤을 때 조사하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자, 1, 2, 3, 4, 5, 6을 딱 주고 당신이 생각할 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냐 비싸다고 생각하냐 1부터 뭐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해봐라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간단한 조사를 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게 나오면 자, 이거의 시사점이 뭐냐 이거의 시사점이 뭐냐 지금 아까 여기랑 비슷한 것처럼 A랑 A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같은 시장 안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안 붙는 거야. 예? 근데 여기를 보면 요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제 붙어서 싸우게 되는 꼴이 되고 6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요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밀어내든지 내가 딴 데를 가든지야. 어? 그러니까는 2하고 6을 딴 데로 밀어내버리든지 그래야지 내가 이쪽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도저히 이거 싸워가지고 내가 못 밀어낼 것 같으면 내가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이동을 쭉쭉쭉 해주는 것들이. 근데 이동이 마음대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미 이 축과 이 축처럼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어. 자, 이것도 이 무대로 나온 게 아니야. 뭐 영양이다. 지금 내가 이 무대로 써놨지만은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시리얼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때 뭘 따져보게 되느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속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놓은 거예요. 그 축을 놓고 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굳혀져 있는 거라. 이렇습니다라고 굳혀져 있는 건데 그걸 바꾼다? 어렵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바꿔줘야 돼. 뭘 바꿔줘야 되냐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각, 생각하는 걸 바꿔줘야만 하는 거죠.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내가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줘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주로 쓰는 방법은 광고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인 거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내는 그런 식의 것들.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점수를
다르게 하게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그런 의미거든.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또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한다면 내가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할 때는 일단 현재 나의 포지션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과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거든. 뭐냐면 현재 포지셔닝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제품을 어떻게 바꿔야만 하는구나. 가격대를 어떻게 바꿔야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다 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과정이 그냥 대단히 심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또 복잡 다양한 과정을 안 거칠래 안 거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여보에 대한 거예요. 포피에 대한 건데 자 이거는 이거랑 같이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재무 분석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물론 이제 유형의 재화의 경우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서비스의 경우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거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는 다 뭐와 관련되냐면 수입과 관련이 돼요. 내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들어올 수입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게 결정이 돼. 근데 프로덕이나 플레이스나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은 다 뭐냐면 비용 이슈예요. 다 쓰는 거야. 나한테 수입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한 푼도 안 들어와. 오직 쓰기만 할 뿐.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만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수입, 지출이 돼. 그러겠죠? 그럼 수입 사이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가격이야. 어떻게 가격을 책정하느냐가 나오게 되겠죠. 비용 사이드는 말했던 것처럼 제품과 관련해서, 유통과 관련해서, 촉진과 관련해서 활동들을 펼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상 매출이 나와요. 얼마가 판매가 될 것이다. 내가 이거를 오퍼를 하면 얼마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면 시장에서 얼마가 판매가 되겠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겠죠. 이거랑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전체 수입이 나온다고. 얼마, 얼마, 얼마 라고 하는 수입이 나오겠지. 그죠? 물론 디테일을 따져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격 책정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 뭐냐면 뭐 생산과 관련돼서 뭐 혹은 뭐 패키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뭐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비용 이슈이긴 한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하면 얼마를 한다는 게 예상이 되겠죠. 마찬가지 유통도 얼마가 나올 테고 이게 가늠이 돼요.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사실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비용들이 좀 있지. 뭐냐면 뭐예요? 사무실 비용, 무슨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에디셔널리 뭐가 좀 있으면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나와요.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손익분기는 그거거든. 내가 쓰는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많으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거고 여전히 안 되면 손익분기를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BEP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BEP 현재 이거를 비교해 봤더니 손해가 나더라 이득이 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해는 BEP가 어떤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어떻게 가지고 이 트렌드가 어떤지를 봐줄 필요가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이런 구조상에서 언제쯤 되면 BEP를 맞출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을 해보자 라든가
안 되겠다 하든지 이게 이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생각을 할 때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딱 요거만 생각해요. 조금.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전체로 따져볼 때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과연 내가 수익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수익을 거두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을 해가지고 언제쯤 내가 그 BEP를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까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밝게 잡혀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해놨지만은 이거는 그래서 그 우리 경영학 쪽에서 하는 관리회계 쪽이에요. 관리회계라고.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하는데 회계학을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이거를 이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이 정도의 것들은 해줘도 돼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정교한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 정도의 큰 플랜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딱 잡아보는 게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자꾸 다시 정교화하는 거지. 뭘 정교하게 하느냐? 이걸 정교하게 하고 이걸 차츰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교하면 정교해질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다 돈이야.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라이싱 자체는 수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거는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돈이야. 다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큰 게 봤을 때 그림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해놓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수정이 가능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잘할 수 있어. 뭐 이거는 뭐 다 잘하지. 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큰 플로우를 잡아서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이거 16주 동안 시키는 거 정확하게 12주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이제 다른 수업도 듣다 보니까는 뭐 12주가 걸리지만 요것만 시키면 보통 몇 주 잡아먹냐면 4주 잡아먹어요. 요것만 하는데 몇 명이서 한 6명이서 며칠씩 밤새면서 하는 게. 근데 그거를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둘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 안 하면 100점 100패예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는 뭐 아이템이 좋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템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온갖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살펴보려면 적어도 이런 큰 플래닝들은 가져놓고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 막 지워버렸던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실행. 실행을 쭉 하고 나서 실행을 하고 나서 근데 실행하기 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벤치마킹의 의미는 말했던 것처럼 조직적인 사이드에서 벤치마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그 시장을 가지고 이러한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야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생짜로 만든 게뭐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했던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있거나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그랬다라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조직을 꾸렸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했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베끼는 거지.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근데 이제 그때도 따져볼 거 뭐냐면 어차피 인적 구성은 또 이게 돈 이슈야. 비용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소화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용을 아낀다고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될 비용은 써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걸 안 쓰면 기본적인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왜 그걸 했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그게 이제 벤치마킹이란 말이에요.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요 내용들을 이제 집행을 쫙 하는 게 이제 실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 이게 do, 컨트롤이야. 그죠?
통제를 하는데 뭘 가지고 통제를 할 거냐? 통제 수단, 아니, 뭘 가지고 통제를 하겠어요? 뭘 기준으로? 그때 쓰는 게 요거예요. 목표라. 이게 이슈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목표가 달성됐느냐, 달성되지 않았느냐야.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처럼 측정 가능해야 되고 타임프레임을 갖춰야 하는,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내가 목표가 달성됐는지 달성되지 않았는지 알아볼 길이 없어. 그리고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대단히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냐 달성되지 않았느냐를 봐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피드백을 해. 어디를 피드백을 하겠어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쪽은 많아요. 이리로도 가고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타겟팅을 삼았던 시장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넘어가든지 아니면 참 내가 목표를 너무 골 때리게 잡았어. 다시 잡아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 번에 시행착오 내지는 그런 것들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내가 세워놨던 목표가 다 달성된다? 아무도 장담을 못해. 그죠? 다 잘 되면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착오는 겹치는 건데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덜 겪는 게 사업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고 자꾸 겪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분위기 파악이야. 내 능력,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시장에 그런 포텐셜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위협이 어떠하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쪽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이쪽은 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뭐지? 여기만 꽂혔어. 아이템이야. 아이템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내가 시장에 성공하고 이거는 전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합적으로 따져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해요. 자, 그래서 또 한 꼭지가 끝났어요. 자,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마저 더 할게요.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되냐면 요 얘기를 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지워버렸다. 조사.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사하면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리서치라고 얘기해요. 리서치. 영어로. 한글로는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저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한글로 조사 뭐 하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데 저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서치예요. 두 개 합쳐놓은 거거든. 뭐야? 그래서 다시 찾는잖아요. 다시 찾는다. 뭘 찾겠어요? 이건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 요걸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진실을 찾겠다. 참된 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번 찾아가지고 트루스를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여러 놈이 찾았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트루스가 되는 거고 할 때마다 다르면 이게 아닌 거야. 자꾸 바꿔나가야만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조사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쭉 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세팅이든 리서치는 다 걸려.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리서치가 존재해요. 하나는 탐색적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 조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과관계 조사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원인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그런 건데 이건 대부분 아카데믹에서 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프랙티컬하게는 요즘은 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주로 실험을 해요.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실험한다는 게 좀 의아하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뭐 이거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도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하는 거는 요것과 요거예요. 탐색적 조사, 이건 영어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 이건 exploratory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descriptive예요. 탐색적 조사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만져보고 맛도 보고 막 하는. 그래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보려고 막 뒤져보고 탐색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탐색적 조사 혹은 탐험적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 그대로. 기술적 조사는 뭐냐면 똥이면 똥, 된장이면 된장인지를 알아. 근데 이 똥이 설사똥인지 뭐 이런 건지 된장이면 이게 강된장인지 청국장인지 뭐 이런 것들 맛은 어떤지 짠지 안 짠지 뭐 이런 걸 쭉 살펴서 쭉 설명해 주려고 묘사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술한다, describe 해준다. 그래서 기술적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기를 주로 탐색적 조사는 정성적 조사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영어로는 qualitative라고 얘기해요. qualitative study. 정성적 조사. 기술적 조사는 대부분이 정량적 조사예요. 영어로는 quantitative.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더 이제 부연을 해주자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명, 몇 점에서 몇 점. 이런 거는 오직 말로만 하는 거예요. 팩트 파인딩이 중요. 아까 말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찾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뭐 짜냐, 얼마나 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그랬으니 이건 반드시 이제 숫자로 가는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방법들로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의 방법은 FGI 같은 거. 아까 말했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거예요. 심층 면접 조사라고 해서 이거는 말했던 것처럼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말 그대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딱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거는 뭐냐면 그 신상품 개발할 때 혹은 제품 컨셉을 잡을 때 그건 똑같은 얘기니까 혹은 광고 컨셉을 잡을 때 이걸 대단히 많이 써요. 지금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재를 전담하는 기업들은 이거는 항상 해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 말고 쓰는 거는 뭐냐면 비슷한데 in-depth 인터뷰예요. 심층 면접이라고 얘기해요. 심층 면접. 이거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놈만 피는 거예요. 하나 혹은 둘. 그냥 거덜을 내는 거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걸 쫙 뽑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 팩트 파인딩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 뭐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고 있구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찾아내고 알아내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이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아, 이렇구나. 그래서 아, 이게 똥이구나. 이게 된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쪽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리서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숫자, 뭐 설문지 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이거가 하나가 있고 한 사이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이제 조사를 해야겠어.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쫙 해야겠어라고 하면 이제 조사가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조사를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똑같아요. 플랜 컨트롤하고 똑같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는 거야. 근데 항상 계획이 우선이야. 계획. 실행 통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조사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맨 첫 번째가 여전히 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면 어디다 쓰지? 조사의 절차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문제를 찾는 거예요. 문제. problem. 그러니까 영어로 problem identific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써요. 이씨 문제가 많어. 이거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 문제가 많아. 이거 문제인데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언제? 언제? 문제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왜 쓰냐는 거예요. 문제 있는데 이런 말을 왜 쓰겠냐고. 어느 상황에서? 생각같이 안 될 때. 그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바라는 상태가 있어. 이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현재 상태가 존재를 해요. 그게 방금 얘기했던 생각처럼 안 될 때야. 그러니까는 내가 희망하기는 이랬으면 하고 희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안 된 거야. 아까 그 전략적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목표가 그렇게 목표는 희망 상태야.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막상 까봤더니 그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갭이 발생하는 게 그건 다 문제야. 어떤 식으로든 현재 상태와 내가 희망했던 상태 사이에 갭이 발생을 한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온갖 가지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온갖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 솔루션을 찾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가 나오냐? 조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대개의 경우는 뭐냐면 문제를 풀어주는 것들은 다 뭘 기반으로 하냐면 정보를 기반으로 해요. 정보. 일단 이게 있어야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은 그런 솔루션들을 하나하나씩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과 관련된 온갖 가지 정보를 수집한 포괄적인 절차들이에요. 과정들이라고. 조사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해 줘가지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마케팅 조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자 여기까지는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것도 뭔가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서 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 보면 어디에 있냐면 5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강이라고. 5강의의 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쭉 있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문제와 조사 목적을 규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요거잖아요. 문제가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조사 설계를 한다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 설계를 할 때 말했던 것처럼 맨 처음 고민할 게 뭐냐면 저거죠. 탐색적인 조사를 할 거냐 기술적 조사를 할 거냐 혹은 인과관계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조사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까처럼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모르는 상황 이걸 해야만 할 테고 알았는데 도대체 어떤 그 경향 패턴이 있는지를 알려면 기술적 조사를 해야만 할 테고 조금 더 정교하게 나가면 저쪽까지 가요. 인과관계 조사. 이건 주로 이제 어디서 하냐면 그
전형적인 소비재 세팅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물건은 키높이에 진열이 돼 있고 어떤 건 발밑에 있고 어떤 거는 또 끝에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판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따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어느 위치에 두는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반복된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주로 어느 동선을 가게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탐색적 조사나 기술적 조사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조사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하는 거고 자, 이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빠져서 게 뭐냐면 이쪽에서 종단 조사를 할 거냐 횡단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종단은 이게 종단이고 이게 횡단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 의미로서 종단은 이렇게 자 오늘 했으면 일주일 있다가 혹은 보름 있다가 또 보름 있다가 하는 그런 의미로 그때는 조사 대상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은 나중에 그게 나타나겠지만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저번에 패널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간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YTN이 그거에 다 틀렸는데 뭐 그런 거. 그 당시에 선거 여론조사할 때 YTN은 패널 조사를 했어요. 1년간 쭉 추적을 해가지고 맞춰봤더니 문재인이 이긴다 했었고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KBS나 SBS나 이쪽은 뭘 했냐면 종단 조사를 했어요. 출구 조사 겸해가지고. 그거는 뭐냐 원타임이야. 한 번에 쫙.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뭐 근데 뭐가 좋다는 몰라 사실은. 근데 이제 속성은 존재를 해요. 뭐냐면 대개의 경우는 종단 조사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전제는 그 패널로 뽑은 사람들의 대표성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종단조사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해요. 횡단조사는 조금 더 정밀성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종단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패널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횡단조사도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종단조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대개 기업들이 하는 조사는 대부분 종단조사가 아니라 횡단조사예요. 원타임이에요. 원타임으로 쭉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구조들인 거고 그게 정해졌으면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수집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할 거는 뭐냐면 이거랑 이게 어떤 경우는 뭐 이게 먼저고 이게 뒤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되게 그렇게 해요. 되게 경우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게 뒤바뀌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서 이 조사를 했지만 조사를 해봤을 때 또 이상하거든. 그때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조사를 해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꼭 그런 순서로 가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것들은 좀 알 필요가 있겠고 자, 자료 수집 방법 혹은 자료원에 대한 건데 어디서 자료를 얻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가지를 써요. 두 가지. 하나는 2차 자료, 하나는 1차 자료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1차는 그냥 내가 직접 수집한 거야. 내가 직접. 2차는 누군가 수집해 놓은 거예요. 이미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속하냐면은 무슨 뭐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혹은 뭐 신문방송에서 보면 뭐 이러이러하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2차 자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는 것처럼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게 아니고 내가 의도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조사 목적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은 떨어져요.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대신 내가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싸. 돈은 안 드는 거야. 비용은 대단히 저렴한 대신에 정확성은 떨어져. 근데 반면 2차 자료는 1차 자료는 1차 자료 수집은 정확성은 높아져요. 왜? 내 조사 목적에 맞춰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신 돈이 들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내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때 리모트 컴피티션하고 이미디어 컴피티션에 대해서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그 정도의 그 포지셔닝 맵을 그리려면 몇 명이나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 50명. 50명.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두 개. 보통 조사하려고 하는 항목 곱하기 3이에요, 3. 내가 몇 개 항목을 조사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곱하기 3이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예요.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 근데 아까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브랜드 수가 한 6개 되고 항목이 2개니까 8개, 8, 3, 24. 24, 20, 한 30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0명을 조사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명당. 길 가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당해봤죠? 어? 얼마, 뭐 주던가요? 사탕? 볼펜 보통 볼펜은 줘요. 그죠? 볼펜도 요즘 얼마예요? 모나미는 안 줘요. 그런데 좀 괜찮은 볼펜 줘요. 네? 1,000원은 더 돼요. 대략적으로 그 조사를 하는 기업체들이 이런 그 제안서를 낼 때 보면 물론 이제 항목수는 대단히 많아요. 보통 한 100문항 이상 넘게 되는 조사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개 경우는 인당 35,000에서 5만 원을 잡아요. 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항목수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적어도 30명한테 조사를 하려면 얼마쯤 들겠어요? 그럴 돈이 없지. 대충 짐작이 되지만 내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싶으면 이것저것 말고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돈을 들여서도 하겠지만 막상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아까 그런 축을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되게 축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던 회사들이 어떻게 알아봤는가. 조사를 해봤던 게 어떤 그런 거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좋아서 뒤지면 다 나와요. 웬만하면. 그게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요거야. 요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사람들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자료를 2차 자료는 말 그대로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1차 자료는 근데 이제 2차 자료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수집을 하는 거예요. 직접 수집을 하기 때문에 요건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방법이 내가 관찰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관찰은 대단히 심플해요. 관찰은 대단히 심플한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워낙 많잖아요. 전화라든지 대면으로 하든지 이메일로 하든지 우편으로 하든지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써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당해본 거는 전화예요. 어떨까요? 이거는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전화를 해도 괜찮은 것들은 뭐냐면 단순한 의견 조사. 지금 뭐 며칠 전에 어저께 그저께 갤럽에서 나왔던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악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몇 가지 항목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지도, 뭐 찬성도, 뭐 그리고 몇 개 항목에 국한되는 그렇게 짧게 물어보는 것들은 전화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길게 물어볼 게 있어. 뭐 어떤 걸 쓰는 게 좋겠어요? 많이 물어봐야 되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문지를 보내줘.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긴 해요.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얘기는 해요. 대신 이제 뭘 쓰냐면 주로 대면을 써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1차 자료 수집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자료 수집을 2차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퍼블리케이션들이 뭐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대충 분위기 파악을 해서 이게 내 상황과 내 조사 목적과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와 부합하는 거라면 그걸로 끝내도 돼. 더 안 가도 돼요. 비용이 들 필요 없이. 근데 10중 8구 안 맞으니까 내가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대면 접촉을 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설문지예요. 설문지를 쓴다고. 설문지를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답을 하나하나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는 일일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냐면 큰 페이지로 11페이지, 그 작은 슬라이드상은 11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6페이지,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설문지를 작성하는 절차,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있냐? 첫 번째로는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개별 항목의 내용을 결정해야만 한다. 뭐를 물어볼 것인가. 아까로 치자면, 아까 그 포지셔닝 맵으로 치자라면, 자, 당신네가 아침 식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질문 형태를 결정한다. 선택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개방형으로 할 거냐, 자유응답형으로 할 거냐. 방금 질문 했던 것처럼 뭐냐면, 자, 당신이 아침 식사 용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게 내용이라면, 응답 형식에 있어서 자유응답은 뭐냐면 주관식이에요. 네 마음대로 쓰세요. 폐쇄형은 뭐냐면 1. 빠르기, 2. 따뜻함, 3. 영양 상태, 뭐 4. 가격 이렇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제가 있어요. 이 상태라면 그냥 네 마음대로 쓰세요가 맞아요. 내가 전혀 모르니까.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써보세요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면 옵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알지만,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봤을 때, 시험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주관식이 어려워요. 주관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웃기세요 안 쓰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응답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형을 쓰는 거예요. 응답 옵션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쓰면서 반드시 뭘 써줘야 되면 기타를 써줘야 돼. 내가 제시했던 옵션이 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까지 같이 해주는 게 두 번째 얘기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개별 항목을 완성하고 이때 단어나 표현 등을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금은 내가 얘기했던 건 심플한 거를 설명을 했었지만, 묻다 보면은 난감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교과서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나쁜 예로 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귀하는 집에서 아내를 때리십니까? 이런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아니요라고 하겠죠. 그죠? 절대 예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항목들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응답할 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귀하는 지금 오펙에서 생산하는 그 석유 원유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야. 때려주기도 모를 거.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자의 능력, 응답자가 답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야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뭘 먼저 물어보고 뭘 뒤에 물어볼 것인가. 가장 원칙은 뭐냐면 쉬운 거 먼저 물어보고 어려운 건 뒤에 물어봐라요. 그럼 사람들이 응답하기 가장 꺼려하는 질문이 뭘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뭐가 가장 꺼름직해요, 답하기? 되게 개인적인 질문을 대단히 꺼려해요. 되게 어려워한다고.
그리고 이제 왜 어려운 질문을 뒤에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문지가 한 서너 페이지가 되는데 어려운 질문 하다가 안 하고 던져버리면 돈 버리지 시간 버리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걸 앞에 두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거를 먼저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완성을 하면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표본에 대한 고민이에요. 표본.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사를 하면 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응답 대상자 전체를 물어보는 거야. 표본조사는 그 중에 일부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뭘 써야겠어요? 표본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비용이. 특히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뭐 때려 죽여도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한 번씩 해야 우리 센서스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건 전수조사지만은 그런 식의 것들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표본조사를 한다고. 표본의 의미는 뭐냐? 샘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조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그 표본을 가지고 전체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샘플링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몇 퍼센트의 신뢰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샘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전체 사람들을 대표할 확률이 95%라는 소리, 혹은 98%라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다 통계 얘기예요. 최대한 그 전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표본을 뽑으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면 할수록 또 돈이 막 들어가요. 비용이 막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들을 또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크게 하나는 확률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확률과 나발이 없는 거예요. 자, 확률을 쓴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전체 조사 대상이라면 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샘플로 뽑힐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확률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확률 조사 기법이에요. 이게 무슨 돈이 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또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 자체가 일단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지금 여러분이 어제 그제 봤던 뭐 대통령 지지도 같은 거는 전형적인 확률적 조사, 표본 조사 기법이에요. 표본 추출 기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봤잖아요. 돈 들잖아요.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것도 힘드니까 뭘 쓰냐면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내 맘대로야. 요약본 써놨던 것처럼 유인물에 써놨던 것처럼 편의 표본 추출이에요. 편의 표본 추출. 컨비니언 샘플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여보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확률과 나발이고 없이 막 끄집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용은 대단히 저렴하게 들 수 있긴 한데 이게 대표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대표성.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을 다 반영할까? 요거를 조금 자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써요. 교묘하게 조합을 해서 대표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비용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야. 조사를 해서 뭐 복잡다양한 걸 하게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그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웬만한 조사 내용들은 대부분 그 엑셀 쓰면 다 돼요. 엑셀 같은 걸로 대부분 소위 말해서 빈도 분석이라든가
혹은 뭐 상관관계 분석이라든가 조금만 메뉴 뒤져보면 어떻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카데믹하게 하면 훨씬 더 정교한 분석 방법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기껏 써봐야 뭘 쓰냐면 빈도 분석이에요. 빈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빈도 분석이 잘 알 테니까 그다음에 교차 분석이에요.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실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크로스 태블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크로스 태블레이션의 전형적인 걸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세그멘테이션 얘기를 했죠. 세분화라는 기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통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업들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조사기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적당한 거를 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세분화라는 기준들은 딸랑 하나만 쓰진 않아요. 한 개지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쓴다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런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특성 1, 라이프 스타일 특성 2, 라이프 스타일 특성 3 이렇게 놓고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 이게 이제 하나의 세그멘트가 뭐 되겠죠. 분석 기법은 거기까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자, 이 사람들의 인구 통계의 특성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 20대, 30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뭐 구매 빈도, 뭐 구매량,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크로스 태블레이션이에요. 이걸 축으로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단순 빈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이거 말고 실무에서 다른 것들도 아니 학생들이 논문 쓸 때는 복잡 다양하게 쓰긴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저 정도 써도 확연하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그래프 그리는 거거든. 그럼 뭐 얼마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나 동그라미 도넛을 만들거나 이런 걸 이따위 것들을 만드는 건 다 빈도 분석이에요. 빈도밖에 없어. 복잡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패턴만 봐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것들만 하면은 돼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리포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부합하는 거냐 해결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한다 생각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야지.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부합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차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 네, 이 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서치에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세요. 물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또 되었어요. 자, 일단 이걸로 한번 또 끝내고 쉬었다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